그날 밤 두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헤어진 지 몇 시간 만에 한 여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사실 두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와 내연녀였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새벽 5시 11분경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유지돼서 사망을 진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망한 여성은 최지은 씨였고요. 최 씨를 업고 온 남자는 그녀의 남편 박영우 씨였습니다. 당시 남편 박 씨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늦은 새벽에 귀가를 했더니 이제 아내 최 씨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병원까지 굳이 그 무거운 성인 여성을 등에 업고 왔다는 게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켰을 것 같고 빨리 응급실에 가려면 119에 신고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오지 않나요? 남편은 이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119가 아닌 자신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한테? 병원에 들어올 때도 그 지인의 차로 이동했고요. 그 지인이 만약에 뭐 유 교수님만큼이나 유명하신 의사면 좀 이해가 될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남편 박 씨의 전화를 받은 지인이 사실은 김수민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박 씨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그 유부남이잖아요. 네. 근데 그 늦은 시간까지 여자랑 함께 있었다. 이거 갈수록 좀 더 이상한데요? 예, 사실 이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같이 이동한 거죠? 그 내연녀가? 맞습니다. 야. 이게 그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두 사람의 행적인데요. 네. 남편 박 씨가 쓰러진 최 씨를 발견한 지 약 28분이 지나고서야 병원으로 향했던 겁니다. 네, 검시관님께서는 당시에 현장에 직접 출동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방에는 소주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술이 반절 정도 남아 있었는데 성분 감정 의뢰를 보냈고요. 또한 방 안에 있던 이불을 들춰봤더니 베개 끄트머리에 묻은 피가 살짝 보였습니다. 베개를 깨물면서 피를 토한 것 같았습니다. 이빨 자국 있네. 그럼 부검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검할 때 보니까 위 점막에 출혈이 있고 녹색 빛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위를 절개하는 순간 시큼한 냄새도 훅 올라왔습니다. 원래 그 청산 관련 그 물질이 액체가 되면 알칼리성을 띠어요. 그래서 점막 같은 게 탄 듯이 이렇게 데이는 거죠? 데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냄새는 이제 그 산이랑 섞이면서 청산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냄새가 약간 복숭아씨.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아, 맞구나.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된 소주병이 있었잖아요. 그 소주병에 남아있던 소주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2014년 2월경에 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약 한 달 뒤에 두 사람은 내연 관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연 관계가 시작되자 박 씨보다 내연녀 김 씨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9월 박 씨의 아내 최 씨에게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알리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죠. 네. 이 내연녀 김 씨는 이 박 씨와 둘이 있을 때 이 아내 최 씨와 통화 중인 박 씨한테 자꾸 일부러 말을 겁니다. 아, 목소리 그래서 이 외도 사실을 알게끔 눈치채게끔 하려고 했던 거죠. 진짜 못돼 처먹은 거죠. 어딜 감히. 예. 야,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최 씨는 결국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는 내연녀 김 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요. 문제는 김 씨였습니다. 박 씨의 이별 메시지를 받은 내연녀 김 씨가 격분합니다.
네, 김 씨는 이제 박 씨와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이라든지 이 박 씨의 알몸 사진 이런 것들을 이 최 씨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고요. 내연녀 김 씨가 부부의 집 근처로 찾아가서 직접 아내 최 씨를 만났어요. 왜 만나? 나는 당신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는 억지를 쓰고는 그날 밤 자살 소송까지 벌여요. 이거 약간 쇼 아닙니까? 자살도 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여자 포기를 못 합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이제 박 씨를 찾아와서는 박 씨의 아이를 또 임신했다 낙태한 그런 적도 있으니까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아내 최 씨가 마지막 수단으로 내연녀 김 씨에게 돈을 보냅니다. 네?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어요. 보통의 금액 같아요. 차라리 그 돈 가져가고 제발 떨어져만 나가라. 집요하게 버티던 이 내연녀도 앞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견 끝나는 걸로 보였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그래, 동의했는지가 궁금해요. 네, 딸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이제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낳은 딸이었거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 어린 딸을 위해서라면 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 박 씨하고 내연녀가 이제 둘이서 최 씨가 자살하려고 한 것 네. 같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딸을 낳은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저는 자살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요. 남편 박 씨거나 내연녀 김 씨거나 범인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혹은 두 사람이구나. 아내 최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내연녀인가요? 남편의 내연녀 김 씨였습니다. 이 아내 최 씨의 집에서 나온 이 내연녀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게 나와요. 예.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건 당일에도 이제 김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이 여러 번 이제 CCTV에 찍히거든요. 거짓말이네요, 그럼. 거짓말이네요, 그럼. 내연녀 김 씨는 박 씨와 함께 아내 최 씨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일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도주를 한 건데요. 춘천에 잠적해 있다가 긴급 체포되었는데 당시 본인의 휴대폰을 숨기려다 들켰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범인은 내연녀다. 이렇게 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연녀 김 씨도 뭐 이거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향한 그 의심의 화살을 자기가 만나던 박 씨한테 돌리기 시작을 해요. 박 씨는 내연녀 김 씨의 이런 진술 내용을 전해 들었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내연녀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경찰 조사 결과 내연녀 김 씨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 청산가리 구매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2014년 7월 김 씨가 실제로 청산가리를 구매를 문의했던 메일 내역인데요. 얼마든지 원하는 금액을 줄 테니까 청산가리를 판매해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 김 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컴퓨터로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청산가리로 타살, 청산가리로 작정을 타살하는 했구나. 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작정했어. 이런 키워드로 꾸준히 검색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것을 최 씨가 마신 음료에 탔다까지도 증명을 맞아요, 해내야 맞아요. 되는데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거죠. 네, 김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일명 거짓말 탐지 검사라고 하는 심리생리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소주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람은 당신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청산가리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두 개 검사에서 모두 다 거짓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내연녀 김 씨가 이제 청산가리를 구한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청산가리를 이제 소주에 탄 사람도 김 씨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됐죠. 당신이 소주에 청산가리를 탄 장소는 아파트 계단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집입니까? 아니요. 아파트 옥상입니까? 아니요. 피해자의 집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차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보시는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그 피부 전기 반응인데요. 이제 땀의 분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구간에서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소주에다가 청산가리를 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 그날 최 씨와 술자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제 집에 가려고 상을 제가 치우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최 씨가 아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헹구고 옆에 두고 그 뭐지? 행주로 닦아서 옆에다가 두고 이제 나 갈게요. 이렇게 그랬었던. 태맥이 이상해요. 네. 저도 기억에 좀 오래 남는 사건인데요. 네. 가장 결정적인 거짓의 행동 신호는 바로 인지부화 반응이었습니다. 인지부화가 발생하게 되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거나 갑자기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하는데요. 네. 만약 피해자의 영혼이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 것 같으세요? 너 안 죽였잖아. 나 집에 갈 때 너 소파에 앉아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너 죽였대. 그러니까 네가 나 좀 풀어줘. 내연녀 김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일단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반응을 좀 자주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표정을 감추는 동시에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괘씸하네요. 네, 또한 대검 임상심리 평가 결과 연극성 성격장애로 판단됐습니다. 연극성 때문에. 이 내연녀 너무 피곤해요.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피로감이 쌓일 네. 정도로 본인이 막 그냥 계속 쇼를 하고 사는 거네요. 본인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악질의 여자를 그 아내 최 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에 어떻게 만나고 집에까지 들이게 된 거죠? 박 씨하고 내연녀 김 씨가 여전히 이제 만나고 있다는 거를 아내 최 씨가 알게 됐어요. 이 아내 최 씨는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굉장히 그 단호함이 보여요. 이거는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면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면 둘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혼녀가 되고 아이 그냥 키우면서 아이한테 부모가 이혼한다고 그래서 뭐 아주 좋을 리는 없지만 남편이 기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다른 여자와 맺는다면 이혼하고 딸을 키우는 것도 사실 방법이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인 이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 관계도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의지조차 없었거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내연녀인 김 씨는 뭐라고 답을 했나요? 내연녀 김 씨는 아내 최 씨가 아니라 박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불륜인 거 다시 들킨 사람처럼 간이 떨려. 남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불륜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참. 뭐 이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를 그렇죠. 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맞습니다. 남편 박 씨 같은 경우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승진 후에 이제 따로
집을 얻어서 내연녀 김 씨하고 함께 살기로 네? 약속까지 해둔 상태였는데 미쳤다. 아내 최 씨의 문자를 받고 이제 불안해진 이 내연녀 김 씨가 박 씨를 다그쳤던 겁니다, 이게. 아까 3억 5천 그 돈 가지고 집을 따로 얻어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까 그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나쁜 놈은 이 사람 같아요. 맞아요. 두 여자 사이에서 즐기고 있는 건가? 내가 볼 때는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집에 와서 밥 해주고 아이들 볼 수 있는 아내도 버리기 싫고 밖에 나가서는 적정히 그 여자하고 즐기고 싶고. 그거네. 나쁜 새끼네요. 내연녀 김 씨는 19일 날 아내 최 씨로부터 최 씨가 이제 그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걸 받고 이제 더 초조했어요. 그래서 최 씨를 이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틀 뒤입니다. 21일 날 밤에 아내 최 씨 집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박 씨가 자정에 있을 이 승진 발표를 기다리면서 회식을 하느라 그날 밤에 좀 늦을 예정이었거든요. 김 씨는 밤 10시쯤에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소주 3병, 맥주 1병, 아몬드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청산가리에서 아몬드가 향이 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좀 나름 치밀하게는 준비를 했네요. 11시쯤 집 근처에 도착한 김 씨가 최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11분 뒤에 집 앞에 주차까지 마친 김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내 최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마 이때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내 최 씨가 이제 내연녀 김 씨하고 만나게 된 거는 밤 11시 37분경입니다. 네. 내연녀 김 씨의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 밤 11시 47분경에 같이 차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최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이제 아내 최 씨는 내연녀 이 김 씨가 산 술하고 그다음에 아몬드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본인의 목숨을 뺏는 살인 도구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하고 같이 들고 간 거죠. 내연녀 김 씨는 아내 최 씨한테 나 당신 남편하고 헤어지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 내연녀는 정말 아주 천벌받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설득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연기를 한 거잖아요. 내연녀 김 씨가 이런 미신을 또 엄청나게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에 이제 박 씨를 저 병원에 태워다 주고는 본인은 이제 춘천으로 내려가서 잠적했었다고 했잖아요. 춘천에 그 이 무당의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으로 간 겁니다. 사건 당일 그 오후에 뭐 자기 어머니랑 이 법당에 가가지고 아내 최 씨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진욱이 굿을 했는데 비용이 773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 굿에다가 수백만 원을 쓴 거는 결국 본인도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두렵고 가슴 떨릴 짓을 왜 했냐는 거죠. 애초에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내연녀 김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예, 1심에서는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2심에서는 형이 오히려 늘어야죠. 늘었습니다. 늘어야죠. 무기징역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3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징역.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참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남겨진 딸이 사실 제일 마음이 걸립니다. 어쨌든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엄마의 마음을 아마 딸이 뭐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사실 이런 판결이 위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예.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아까 뭐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딸, 뭐 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가정적인 요건, 뭐 이런 거를 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끝까지 참고 돈까지 적으면서 그냥 남편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다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부간에도요 신뢰가 깨지면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용인하고 억지로 잡으려고 한 건 그 허상을 잡은 거거든요. 그게 결국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그 결과가 발생한 거라 저는 파경이 났거나 파탄이 났거나 어떤 사유로건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뭐 외도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있다면 글쎄 과연 그 살을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 최 씨가 더없이 사랑했던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던 이 어린 딸이 엄마 최 씨의 무덤에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남겼대요. 아유. 네, 스모킹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한 이틀 정도 남겨놓은 연말 저녁에 발생한 일인데요. 어떤 남성이 경찰에 뭐 거의 정신 나간 상태, 넋 나간 상태에서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하고 어린 자기 두 자녀가 사망해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 7층에 살던 만 30세 여성 박 씨와 만 2세였던 박 씨의 아들 그리고 생후 10개월 된 딸 이 세 사람이 집안에 숨져 있는 것을 박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빠인 나 씨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보니 집안 상태는 평소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누가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금품은 없었고요. 낯선 이의 지문이나 족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나 씨의 말에 따르면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 현관문도 파손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관 열쇠는 집 안에 있었고요. 복도 쪽 창문에는 그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훼손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의 밀실 수준이죠. 예. 타살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했다라고 이제 추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 박 씨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었나요? 아니요.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박 씨네 가족은 뭐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좋았고요.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거든요. 네. 손에 꼭 쥐고 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뭐 보시죠 이게. 손 가운데 뭐가 보이긴 하거든요. 저게 뭐죠? 사망 당시에 이 박 씨가 한 1.5cm 정도 되는 이 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종이에요? 저거 맞습니다. 이게 이 집안에서는 저런 재질의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죽으면서 근육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쥐고 죽는다는 건 마지막 안간힘을 쓸 때. 맞습니다. 집 안에 없는 거라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어디서 나타난 거죠? 박 씨의 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뭐 이런 의심들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 사연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의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한 시신인지는 1차적으로 사큰, 즉 끈이 목 부위를 압박해 피부에 형성된 흔적을 통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보이는 반항흔이 없었고 사큰도 하나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 로 추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박 씨 손에 마지막에 종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로 보기에는 조금 저희가 봐도 좀 찜찜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 당시 아내의 박 씨의 가슴 부위부터 얼굴까지가 치마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빨랫줄이 맨살이 아닌 치마 위로 조여졌기 때문에 타큰이 나왔더라도 약하게 나왔을 것이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시신의 사후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사큰 이외에도 얼굴과 결막에 나타나는 일혈점, 사큰 위쪽으로의 우열, 사큰 주변의 피부 까짐 형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차적으로 사연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박 씨하고 그 아이들이 살해된 거라면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는 이제 박 씨 남편 나 씨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아이들의 아빠요. 하지만 남편 나 씨는요 알리바이가 분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 이때에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찰 수사 도중에 남편 나 씨는 아내 박 씨의 를 강력히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범인이라면 뭐 오히려
옹호해야 될 텐데 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밝혀달라. 그러면 나 씨 외에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나요? 박 씨의 여고 동창생이었던 이모 씨가 있었어요. 여고 시절 때 아마 두 분이 박 씨하고 이 씨가 굉장히 절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가 인터넷으로 이 동창 찾기 뭐 이런 사이트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연락이 다시 된 거예요. 이 씨가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엄청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사실 이제 박 씨의 남편이 나 씨가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이 씨는 박 씨와 그 자녀들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최후의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씨를 불렀던 거죠. 사건이 있던 날 오전에도 이 씨는 박 씨의 집을 찾았고요. 집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가족들이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5시쯤 이 씨가 다시 박 씨의 집을 찾아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 새롭게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강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강력한 용의자요? 네, 바로 이 씨였습니다.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옷소매로 손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래 이상하게 본 경찰이 이 씨에게 손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 손을 보고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씨의 손에 가늘고 기다란 상처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우리 집 화장실을 고치다가 난 상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표정이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등에 이 줄이 생기려면 뭔가 감았다라는 건데 한 바퀴 감아야만 그렇습니다. 생기는. 빨랫줄에 의해서 긁힌 토피박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를 살해할 때 생긴 상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소매로 가리려고 했던 건데 경찰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용의자로 생각한 거죠. 이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면 내가 죽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경찰이 뭐 긴급 체포를 하고요. 재빠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씨를 긴급 체포하고 나서 영장을 받아서 자취방을 수색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드디어. 범행 도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페트병과 보시면 범행 계획이 담긴 이 씨의 일기장입니다. 우와, 이게 실제 일기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걸 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페트병 사용한 조각은 반드시 챙겨둘 것. 자신의 살인을 설계한 거예요? 맞습니다.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범행 수법하고 이 도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4번 정도 원래 이전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급기야 이제 실행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범행을 수백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효율적인 범행 동선을 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3명을 단 한 번에 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요. 사건 당일 박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이 씨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척하면서 죽음의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깜짝 쇼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이제 작은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네. 작은 방으로 들여보내고 박 씨하고 애기 있잖아요. 네. 둘은 이제 쇼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안방에서 일단 TV 보고 있으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박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이 씨는 안방 문을 닫고 작은 방, 그러니까 아이가 있던 방이죠. 거기로 돌아와서 보자기로 박 씨의 아들 목을 조릅니다. 아이의 숨이 끊어지자 이 씨는 이 작은 방 옷장 안에 시신을 숨기고요. 그다음에 안방에 있는 박 씨를 불러내죠. 그리고 이제 작은 방 문 앞으로 유인을 해서 고무줄 치마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앞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박 씨 같은 경우 미리 설치해뒀던 그 빨랫줄 올가미, 박 씨의 이제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고 이제 그 안쪽에서 문 위쪽을 통해서 힘껏 잡아당기니까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손등의 상처. 그때 이제 고무장갑이 아마 돌리는 바람에 찢어진 것 같습니다. 밀리면서. 지금 그 상처가 없었다면 이 범행은 정말 완전 범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이제 빨랫줄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작은 방 무늬의 자른 페트병을 이제 기역자 형태로 꺾어 놓고 고정시켰고요. 그 페트병 빨랫줄 올가미를 통과시킬 이 고리도 미리 만들어서 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빨랫줄이 울퉁불퉁하죠. 꽈져 있어가지고 그 상태가 문에 사각진 부분에 다 가지고 당기면 밖에서 가닥 걸려요. 아, 마찰 때문에? 마찰 때문에 걸립니다. 근데 페트병을 둥글게 이렇게 깔아놓으면 미끄러워서 당길 때 효율적이죠. 엄청나게 연구한 겁니다. 굉장히 도구를 많이 준비하고 아까 일기장 보셨지만 엄청난 기획을 하고 온 거예요. 박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은 뭐예요? 그게 바로 페트병에 붙어있던 종이 조각입니다. 라벨 용지요? 예, 아, 비닐 같은 재질이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심플했다는 거, 하나뿐이었다는 거는 왜 그랬죠? 이분이 손을 거의 못 썼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박 씨가 딸을 한 손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이 걸린 상태라 혹시 이 딸이 떨어질까 봐 끝까지 아마 쥐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건 저희 거의 공포 영화, 공포 수준이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있던 딸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씨가 이 박 씨를 사망을 확인한 후에 이제 울고 있던 아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요. 이제 집에 있던 수건하고 뜨개바늘 그 호스를 통해서 아이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 현관 열쇠를 평소에 박 씨가 가방에 핸드백 같은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문 옆에 늘 걸어둔대요. 그 가방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방 속에 있는 열쇠, 현관문 열쇠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 가방을 또 다시 걸어놓은 거예요. 원상복.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위침 흔적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 남편 나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현관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어줬던 것도 이 씨예요. 전혀 모르는 척. 가족이나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그 친구의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참혹한 범죄를 왜 저지를까? 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씨가 경찰에게 털어놨던 범행 동기를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형사님, 걔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알아요? 내가 걔보다 못난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걔가 나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걔네 집에 갈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걔는 왜 걔만 행복해야 돼요? 걔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만 30세 미혼 여성이었던 이 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반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백수와 같은 처지라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단짝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던 박 씨가 이제 자기보다 나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질투나 시기심은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문제는 이 질투를 내가 이 질투감을 해소하고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 그냥 그만큼 나도 잘 되려고 내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을 험담하고 깎내림으로써 승리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건에서 이제 가해자 이 씨와 같이 이 질투심이 커지고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심화될 때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씨가 했던 말처럼 뭐 이제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부러워서 뭐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연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나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너네 집에 가보려던 참인데. 그랬니? 근데 안 오는 게 좋겠다. 네가 어제 내 남편한테 문자 보냈더라. 나 그거 봤어. 그게 내가 남자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내가 급하게 보내느라고 잘못 보낸 거야.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니? 아니야, 오해야. 진짜 잘못 보낸 거라니까? 오해. 사실대로 말해. 너 내 남편 좋아하잖아. 너 지금 그깟 문자 잘못 보낸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친구인 날 그렇게 못 믿어? 됐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애미가 네 애비한테 당한 걸 네가 해? 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뻔뻔하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치 일부러 보낸 듯한, 내가 너 남편이랑 지금 사랑하는 사이야.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성장 과정이 불우했거든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외도를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화목한 가정을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씨가 나 씨하고 내연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에 나 씨를 향한 집착이 엄청 강했다고 해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내가 만났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전 재산을 그 남편 나 씨한테 넘기겠다. 이런 그 메모를 남겨놓기도 하고요. 박 씨 집에 가가지고 그 나 씨 남의 남편 그 속옷 같은 거 개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손 못 대거든요. 그 속옷도 이 여성이 갭니다. 나 씨 속옷 다 정리정돈하고 안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 나 씨의 심리를 추정해 보자면 이제 처음에 아내의 친구인 이 씨와 성관계를 맺고 내연 관계를 갖게 됐을 때는 아마도 이제 죄책감이 들면서 이제 들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외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마음들은 이제 무뎌졌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불륜이 들통이 날 뻔하면서 지금 친구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진 건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왕래를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다툼이 있고서 얼마 후에 박 씨가 이 씨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와 남편 사이를 오해한 것 같다. 그리고 너와 화해하고 싶다. 예전처럼 자주 놀러와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이제 아내인 박 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제 생각엔 이제 이 씨에 대한 박 씨의 마음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 씨가 이 씨를 실제로 정말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씨를 안 보면 그만이죠. 네, 그런데도 오해를 풀고자 하고 다시 잘 지내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박 씨가 이 씨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이렇게 살해를 했는지 이 씨가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목격자를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회를 없애자는 차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씨가 남편 나 씨와의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나 씨의 부인이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 뭔가 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씨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년째 복역 중이고요. 그동안 모범수로 지냈다면 내년쯤에는 가석방 심사를 받고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남한테 찾고 남을 죽여야 본인이 행복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게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살인 중에 이렇게 정말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나? 라는 사건 다 치정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잔혹하고 살인 의지가 공고하냐? 근데 과도하게 하다? 이럴 경우는 치정이 관계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형사님들의 당시 수사진들의 뭐라 그럴까요? 관찰, 그다음에 형사로서의 끝까지 의무를 다하는 것 때문에 자칫 자살로 마감될 수 있었던 사건이 그래도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죄를 받고 저희가 다룰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2세 되신 남성 오모 씨가 아내 송 씨, 그다음에 이제 딸하고 외식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분한테 맥주 한 잔 시켜서 마시고 잠을 좀 자야겠다. 한 2-3시간 자고 일어날 테니까 그때쯤 나를 좀 깨워달라.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남편을 깨우게 되죠. 남편을 깨웠는데 잠자는 걸로만 알았던 남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오 씨가 사망한 지 약 58시간 만에 부검을 하게 했는데요. 사망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은 우리가 이제 흔히 갑자기 사망하는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넘버원, 제일 첫 번째 원인인데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 부검의가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붙여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독극물이요? 예.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단순 변사 사건에서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최종적으로는 그 남편 오 씨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2가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은 굉장히 흔한 수면제 아닌가요? 부인 송 씨 말에 따르면은 남편이 이제 잠자기 전에 수면제를 달래서 이제 졸피뎀 성분의 이제 수면제를 2알을 주었다고. 2알. 오 씨, CC에서 아까 2가지 약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졸피뎀이고 두 번째 검출된 약물은 니코틴이었습니다. 형성 씨 그럼 담배를 좀 많이 피나 봐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저희가 이제 탐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오 씨는 흡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2011년부터 6년을 살아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오 씨가 사망하기 2달 전인 2016년 2월에 됐는데요. 이 오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내 송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오 씨는 초혼, 송 씨는 재혼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 씨 같은 경우는 그 천안의 기숙사에서 이제 주중에는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남양주 집으로 돌아와서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해왔던 거죠. 건강했던 남편이 이제 급사를 했는데 아내 송 씨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송 씨가 맨 처음 한 행동이 뭘 했죠? 제일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스스로 먼저 사망 진단을 하고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날 밤입니다. 내 남편이 사망을 해서 장례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데 팀장님 좀 바꿔주셔.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분이 이거는 112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송 씨가 할 수 없이 112에 전화를 해요. 또 경찰에서는 일단은 119에 먼저 좀 전화를 해라. 그래서 또 다시 119에 전화를 합니다. 송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사망하면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빈소 자체를 차리질 않았어요. 경찰로부터 인도 받자마자 당일날 바로 그 화장터로 가버렸거든요. 남편 시신을 화장한 지 일주일 만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요. 아파트에 있던 오씨 물건, 그런 집기 같은 거를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오씨 명의로 있는 그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씨의 금융계좌 전체를 해지해가지고 그 금융계좌에 있던 2억 2천만 원을 전부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는 오씨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파트 두 채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 씨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퇴직금 또 수령 신청을 합니다. 송 씨는 오 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그 보험사를 돌아다니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 약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데요. 한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을 이제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니까 지급 보류가 됩니다. 지급 보류. 그래서 지급받지 못했고요. 그리고부터 6일 뒤에 오 씨 소유한 아파트를 이제 매각하게 됩니다. 와, 이게 남편 시신을 화장하고 그렇죠. 한 2주일 만에 이게 그렇습니다.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아내 송 씨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까지 따져보면 현금으로 6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 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됐나요? 이제 송 씨가 남편의 퇴직금 수령 신청을 하려고 아까 그 직장 천안 사업장으로 방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날 이제 송 씨가 운전을 하고 왔었는데 차 조수석에 웬 남자가 있었습니다. 송 씨가 보험회사에 갈 때도 이 남자가 나타나고 또 송 씨의 일상생활에도 이 남자가 항상 나타납니다. 반전인데 반전? 저 의문의 남자는 황모 씨입니다. 그 황 씨의 이제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이제 두 사람의 행적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죠. 단서요? 오 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제 황 씨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입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10일 전에 내연남이 샀구나. 니코틴 용액을 구입했다고요? 내연남 황 씨가 구매한 거는 순도 99% 퓨어 니코틴이라고 부르는 니코틴 원액인데요. 10ml짜리 2병을 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니코틴은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이에요. 네. 이걸 다룰 때는 장갑, 마스크, 뭐 필요한 도구, 주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보호장구 또 이런 장비를 같이 샀다고 합니다. 황 씨는 연초 담배를 그 피우는데 이제 그거 대신 자기는 이제 전자담배를 피기 위해서 니코틴을 샀다고 이제 변명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 니코틴을 그 독살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걸 이제 확신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 황 씨 휴대폰에 퓨어 니코틴 치사량 이제 검색을 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 씨가 사망했을 때까지 송 씨하고 황 씨는 뭘 했을까요? 일자별로 좀 한번 좀 따져보자. 예. 송 씨는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5개월간 정신의학과를 다닙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1일 1점 이상 수시발 처방을 받습니다. 송 씨가 졸피뎀을 처방받기 시작한 동시에 내연남 황 씨는 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 기술 모음. 되게 다양하게 입력을 해봤네요. 그리고 아내 송 씨가 오 씨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지 소유권 이전할 방법을 또 찾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혼인신고서, 황 씨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내연남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네요. 이때 천안에서 근무 중인 이제 오 씨에게 전화해서 한자 이름이랑 주민등록증 사진 좀 보내줘.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 작성을 한 거죠. 다음은 황 씨가 자, 휴대폰으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땡땡 상조. 아, 상조 나오네. 이게 오 씨가 사망했을 때 자, 송 씨가 전화했던 그 상조회사 이름입니다. 그럼 황 씨가 먼저 검색을 해서 송 씨한테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송 씨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이제 발견하고 황 씨에게 상조회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연남 황 씨는 미리 이제 검색했던 상조회사 전화번호로 팀장 이름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팀장 바꾸라 그랬구나. 그래, 아까 그거죠. 전화해서. 그리고 범행에 사용할 니코틴이 등장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니코틴 원액 구매 방법을 검색하였고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에 송 씨의 집으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사량까지 검색을 해봤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엔 그 치사량 검색을 하고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4월 19일 이날을 마지막으로 며칠간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통화 기록을 찾아볼 테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남편 오 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송 씨는 이제 남편 재산을 이제 상속받은 돈 중 이제 일부 1억 500만 원을 내연남 황 씨에게 바로 줍니다. 큰 돈인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 8월 12일 날 황 씨하고 송 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기록이 또 있어요. 필리핀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건가요? 황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고 필리핀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송 씨 같은 거는 난 그 전혀 모르고 필리핀 여행 갔다가 우연히 황 씨를 만났어요. 이렇게 뭐 납득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에 갔다가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귀국하는지를 또 형사들이 따져보잖아요. 이 봤더니 만나고 나서 이틀 뒤에 송 씨가 먼저 귀국을 해요. 그리고 17일에 다시 출국을 하려고 필리핀으로 3일 이렇게 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날 수사당국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버리죠. 그 바람에 출국 못하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지경이 처한 거죠. 그 송 씨한테서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송 씨가 저한테 막 따져 묻습니다. 뭘 따져요? 왜 나를 출국 금지 시켜놨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출국 금지를 시켜놨냐?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말이 되게 센가 보네. 형사님 얼굴 보고도 그 말을. 얼굴 아직 못 본 거죠? 아직 전화상으로만 본 거죠. 전화상으로. 직접 대면해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무서워. 그러면은 일단 국내에는 잡아뒀으니 어떻게 집으로 찾아가나요? 당신 어딨냐? 그러니까 집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 알려주네요.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잘 됐다, 속으로. 잘 됐다, 꼼짝 말고 기다려라. 범죄 현장으로 오라 그런 거네요. 네네. 자, 집에 갔는데 송 씨가 상당히 당황을 해요. 저희가 당신 체포영장으로 살인 피의자로 당신 체포영장으로 검거한다, 체포한다. 송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제가 먼저 압수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지. 혹시 연락할까 봐. 압수를 딱 하니까 전화 한 통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줬죠. 어떤 반응이 나오나. 이제 황 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확인이 돼요. 경찰이 그래도 그걸 허락해줘요? 보자마자 저희가 이제 어떤 답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다 본 걸 보고 이제 저희가 낚아챘죠. 다시 압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황 씨에게? 와. 아니 지금 저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황 씨는 될 수 있으면 묵비권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하겠다 해. 될 수 있으면 말을 두리뭉실 짧게 하고. 와. 송 씨를 체포하고 이제 집안 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아.
이게 뭐예요? 잔뜩 나와. 여기 보시다시피 저 중국도는 저희가 판단으로는 해외 도피 자금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아, 위안화가 나왔구나.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던 요 반지 두 개는 결혼 반지. 옷이 반지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황 씨는 이제 다음 날인 18일에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해서 체포영장으로 저희가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중에 황 씨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오 씨가 사망해서 10억이 넘는 재산이 송 씨가 남겼잖아요. 네. 그래서 황 씨는 송 씨를 좀 의심을 하게 되죠. 자, 송 씨는 자기한테 1억 500만 원을 주고 네. 나머지는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송범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꿀꺽할까봐 확인하려고 한국을 맞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뭐 니코틴을 산 것도 알게 됐고 문자 주고받은 거, 돈의 자금 흐름도 다 밝혀내셨으니까 범죄를 물을 일만 남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견 보면 명백하잖아요, 정황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씨하고 황 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런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때는 우리 대검 심리분석실에서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통합 심리 분석은 심리 생리 검사, 뇌파 검사, 행동 분석, 임상 심리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이 송 씨와 황 씨에 대해서 심리 생리 검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일명 거짓말 탐지 검사로 알려져 있죠. 피해자가 먹은 니코틴은 당신이 구매한 것입니까? 아니요. 본건 혼인신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동의를 받고 했다는 뜻이네요. 실제로 황 씨와 송 씨는 사망한 오 씨가 혼인 신고를 이제 직접 작성했고 오 씨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이제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 이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오 씨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이 맞다면 철저하게 이게 계획 범죄인 거죠. 네, 다음은 아내 송 씨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사건 당일 당신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먹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본건 혼인신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두 사람 모두 1, 2차 검사에서 아주 강한 생리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리적 반응이라면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원래 연초를 피다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려고 니코틴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황 씨의 진술도 거짓이었고 또 니코틴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아내 송 씨의 진술도 거짓이었네요. 두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작성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를 한 끝에 송 씨하고 황 씨를 살인과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검찰도 역시 이 송 씨와 황 씨를 오 씨 살해범으로 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편한테 어떻게 먹인 거죠? 주사침이 없으니까요. 입으로 들어간 게 분명한데 니코틴 원액이 75배를 희석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입에 직접적으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독성 농도에 이 졸피뎀과 함께 나왔다는 걸 보면 졸피뎀에 의해서 의식불명의 상태일 때 니코틴 원액이 투여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졸피뎀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독한 니코틴을 오 씨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면 그래도 구토를 한 흔적이나 아니면 입안이나 식도, 위 점막에 화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 우리 남편 오 씨도 사실은 구토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했는데요. 사실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거는 흡수된 니코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구토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니코틴을 과량 투여하게 되면, 즉 한 병 내지 두 병을 투여하게 되면 구토가 나오기 전에
심장을 먼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토가 없이 사망하게 된 것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남편 오 씨도 너무 많은 양의 니코틴이 들어가서 구토 없이 빠르게 사망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결과로 니코틴 원액이 구토 현상 때문에 독살 도구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치사량 그리고 혈중에 나오는 사망자의 농도는 워낙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대사가 좀 다르고요.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 보면 0.8mg per 리터. 앞서 그 남편 오 씨는 1.95인데 네. 이것보다 훨씬 적은 농도에서도 사망한 예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망 후에 니코틴이라는 건 떨어지게 되는데 농도가 사망 직후 그 사망할 때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좀 추정해 봤더니 그 농도는 7.58mg per 리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네.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 농도인 거예요. 종합해 보자면 이 7.58도 치사 농도고요. 그렇죠. 실제로 부검한 후에 58시간 이후에 부검한 농도도 사실은 1.95도 사망할 수 있는 농도예요. 네. 그 농도를 응용했을 때는 구토 없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망할 수 있다. 근데 그 농도가 사망 직후의 재분포 때문에 낮아진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에는 니코틴을 피해자 모르게 먹여서 살해할 수 있음이 증명이 됐어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측이 끝까지 무죄로 주장을 했지만 1심, 2심 모두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니만큼 재판부도요. 유죄로 본인들이 판단한 이유를 1시간 이상 설명을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제 피고인 측 쪽에서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그 상고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거죠.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이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이 결국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초로 이제 니코틴 살인이라는 걸 이제 밝혀야 되고 국내 니코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라는 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4일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인 휴게소 주차장에서 누군가 갑자기 비명을 막 질러요. 한 남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승용차 문을 열고 나오려는 걸 남자들이 막 막으면서 강제로 다시 태웠대요. 그리고는 급하게 휴게소를 빠져나갑니다. 막 주차를 끝내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다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달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곧 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거 실제 영상이죠? 네, 이게 당시 CCTV 영상인데요. 도주 중인 승용차가 거의 15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어머. 그 뒤를 순찰차들이 무려 30분 동안 뒤쫓아요. 어머.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시작된 추격전이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로를 통제하고 승용차의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강원도 원주 중앙고속도로에 가서야 겨우 끝이 납니다. 아까 그 살려달라고 소리치셨던 분은 무사했나요? 안타깝게도 그 소리치신 남자분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끌어낸 남성들은 이모 씨 등 3명. 그런데 이들을 몰던 차 안에서는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당시에 범인들이 아마 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가 가다가 용인휴게소에 서가지고 교대로 자기들은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 피해자가 탈출을 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잡혀가지고 차에 강제로 태워졌던 거고. 그럼 피해자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41세 공연예술가 최 씨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란 평가를 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특히 이 업계에서는 꽤 알려지신 분이라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범죄와 연관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범인들의 이런 공격 대상이 됐을까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일단 세 사람 모두 살해된 최 씨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서로 이전에 전혀 몰랐던 사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사주, 즉 말하면 청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주범은 이 씨였어요. 네.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정 씨, 유 씨. 우리는 이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씨를 대상으로 해서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누가 시켜서 한 거는 맞다. 내가 청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뢰인이 누군지도 얘기를 했나요? 누가 시켰는지만큼은 절대 말할 수 없다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범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증거를 또 은폐하거나 도주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생길 텐데 그 경찰이 압수한 물품 중에 차량에서 발견된 대포폰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폰에 이제 통신 내역을 조회를 해보니까 특정한 번호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되고요. 그 번호의 주인공이 이제 바로 의뢰인이었던 겁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음향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던 40세 여성 이 씨였습니다. 이분이 유학도 다녀오고 경력도 화려해요. 뭐 방송국에 라디오도 진행한 것도 있고요. 말하자면 꽤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이 씨 같은 경우도 최 씨 살해하고 나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진짜 주장을 합니다. 이 씨의 주장은 최 씨가 갚아야 할 돈 1억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을 뿐 최 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아니스트 이 씨와 그 공연 예술가 최 씨와 그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건 맞나요? 네, 채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최 씨의 가족들은 오히려 이 씨가 최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놀랍게도 이 최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몇 년 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한 부부였다. 와, 두 사람은 2009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근데 최 씨가 이사 오던 날 이 전 부인 이 씨가 잘못 배달된 택배를 돌려주러 최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서로 호감을 느끼고 금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둘 다 또 미국 유학 경험이 있고요. 분야는 다르지만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또 있고 또 나이 차이는 1살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뭐 이 두 사람 천생연분이다 이러면서 엄청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수시로 밑반찬을 해주고 최 씨의 어머니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함께 나들이를 다니는 등 늘 따뜻하고 살가웠다고 합니다. 최 씨 어머니가 심하게 다리를 다쳐서 이제 가족들이 모시고 병원에를 가게 되는데요. 어머니랑 가족들은 이제 전부 진료실로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이 씨가 대기실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나도 어머님을 간호해야 하는데 나만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진료실에 못 들어간 게 나는 너무 슬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에 아마 이 최 씨 가족들은 거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씨와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최 씨는 이 씨의 아버지와 50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요. 와. 그분의 글에서 느껴지는 인품과 딸을 향한 그 애정에 반해 이 씨와 가족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래서 2009년 만났던 두 사람은 이듬해 2010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부부가 됐네요. 되게 네. 행복해 보이고 네.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결혼 후에 이 씨가 좀 돌변합니다. 결혼 4개월 만에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아내가요? 네,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이 씨 같은 경우가 결혼 전부터 만나오던 내연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최 씨한테는 나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올 시간 없다 이렇게 둘러대고 내연남 집에서 동거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최 씨가 이 씨가 일하는 학원에 찾아갔다가 뭐 내연남과 이 씨가 맞아요.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거를 우연히 목격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둘러댈 수도 없게 딱 걸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최 씨는 이 씨의 내연남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이 씨의 거짓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씨의 내연남은 그 남편 최 씨를 이 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트랜스젠더요? 이 씨가 내연남에게 최 씨와의 결혼 생활을 감추려고 처음에는 여자 룸메이트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싱글인 것처럼 네. 하려고. 근데 내연남이 우연히 채 씨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거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니야? 이렇게 좀 다그치자 채 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속입니다. 내연남도 실제로 채 씨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 거짓말을 사실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채 씨를 직접 만나니까 이 씨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씨 같은 경우는요, 이최 씨한테 이 거짓말한 거, 이제 이른바 뒤통수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기 3일 전에 최 씨한테 사실은 나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았었다. 이거를 털어놔요. 아우, 3일 전에? 3일 전에. 그런데 이분 최 씨는 말없이 이 씨의 이혼을 덮어줬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의 양육비도 보태줬고요. 최 씨의 가족들은 나중에 최 씨가 사망한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이 씨가 이 최 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외교관이고 우리 어머니는 아나운서 출신이다. 부모님은 샌프란시스코의 대저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재력도 많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상당히 이제 막강하다 이런 걸 슬슬 과시를 했고요. 전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상 이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외교관도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뭐 결혼식에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 씨가 난 아이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최 씨가 이 씨와 결혼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미래 장인과 이메일 주고받는 게 굉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진짜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 씨가 쓴 그러니까 자작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이제 채 씨의 어머니가 두 사람한테 커피숍을 차려주거든요. 이 씨 말로는 손님이 없어서 커피숍이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봤더니 이 씨가 이 커피숍 운영 자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었고 그 커피 원두값도 밀린 금액이 7천만 원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씨가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했다 낙태를 하게 돼요. 그랬는데 최 씨 몰래 시어머니한테 내려가가지고 당신 아들하고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낙태까지 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얼마나 지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애가 낙태까지 해. 그냥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곤 했어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끊임없이 지속된 이 씨의 불륜 행각. 그게 바로 가장 괴로웠을 겁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10명에 넘는 남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었고요. 세무사, 칼럼니스트, 보험 설계사 이렇게 참 직종도 다양했고 이 씨는 내연남들이 만들어준 뭐 신용카드랑 휴대폰 이런 걸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요. 또 이 채 씨 남편을 속이고 이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와. 계속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씨가 뭔가 우리랑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신의학적으로 이 씨의 모습은 연극성 성격 장애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극성 성격 장애의 두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관심 추구예요. 즉, 나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조종입니다. 이 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연극성 성격 장애는
타인을 조종하려고 해요. 나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고 감독이고 타인은 이 연극의 조연으로 나의 무대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성적 유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적절한 성적 유혹. 즉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게 나의 성적 매력이에요. 성적 매력으로 누군가를 계속 유혹하고 조종하죠. 네. 두 사람은 2012년 11월에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왜 끝까지 기만을 하니 자기야. 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동거, 임신, 낙태 다 읽었어? 읽었어요. 다 맞는 거 동의하지? 네. 임신, 낙태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내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녹취록을 들었을 때 이 목소리가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동거, 임신, 낙태 다 읽었어? 읽었어요. 이유리 씨가 딱 예민하게 잘 들으셨네. 아까 그냥 다 읽었어 라고 차갑게 목소리가 돌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마음속에 씨앗을 품은 거네요. 연극성 성격장애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가짜 자기를 꾸미는 이유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역시도 이 거짓말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내면의 상처를 갖다 줬을 수 있어요. 와. 이 상황에서 연극성 성격장애가 가질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내가 나를 포기하거나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예요. 주로 연극성 성격장애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살로 넘어가세요. 근데 자기 지금 이 자신을 케이스에서는 지금 복수로 넘어갔거든요. 네. 두 사람이 작성한 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 지급 합의서에는요. 이 씨가 혼인 생활 중에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 가출, 또 다른 외도남과의 동거, 임신, 낙태, 그리고 최 씨 소유의 서초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 유용으로 남편 최 씨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 씨는 매달 70만 원씩을 최 씨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최 씨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100개월 동안 70만 원의 돈을 계속 납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씨가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그냥 연극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최 씨를 잊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100개월 동안 계속 돈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인의 본 모습을 바라봐야 되죠. 그게 범행 동기네요. 그게 범행 동기로 연결됐을 걸로 보여지죠. 범행은 그럼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 씨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흥신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던 주범 이 씨와 전 부인 이 씨,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는 범행이 한 2달 전에 2013년 11월 8일인데요. 그날 전부인 이 씨가 최 씨에게 장기간 돈을 빼앗겼다. 그 돈을 좀 다시 빼앗아 줄 수 있겠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좀 가지게 한 뒤에 강간으로 고소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퍽치기를 좀 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사람을 때리려면 일단 가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범행을 의뢰합니다. 그 주범 이 씨가 단순 퍽치기는 1,000만 원이고 납치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부인 이 씨가 그걸 듣고 망설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아이한테 양육비도 보내고 있는 상태였었고 70만 원씩 계속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범 이 씨한테 최 씨의 은행 통장에는 5억 원이 있다. 내가 성공보수 비용 줄 돈은 없다. 나는 그냥 그 받을 돈 1억만 나한테 주면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꼬인 거죠. 이때부터 일사천리죠. 주범 이 씨가 자기가 범행했을 그 차량을 지인한테 빌리고 범행 도구도 마련하기 시작하고 공범 정 씨와 유 씨는 주범 이 씨가 유흥업소 영업 상무로 일할 때 알게 된 사이인데요. 일단 50만 원을 주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범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부인 이 씨는 범행 시나리오를 함께 짜고 납치 장소로 쓸 카페를 물색하면서 이제 범행을 사실 적극적으로 모의합니다. 전 부인 이 씨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범 이 씨가 최 씨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영화사에서 일하는 지인이 교수님을 천재라고 소개했다. 10억 원대 규모의 예술 영화를 제작 준비 중인데 교수님을 그 미디어 감독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날 약속을 정합니다. 그날이 1월 4일이었던 겁니다. 범인들은 영화사 이사님이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지금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최 씨를 범행 차량으로 유인합니다. 범인들은 승용차 뒷좌석에 최 씨를 먼저 태우고 주범 이 씨와 정 씨가 최 씨의 양옆으로 앉아요. 그 순간 바로 흉기를 들이밀면서 여자한테 잘못한 거 있죠? 이렇게 했던 거죠. 주범 이 씨가 왜 이렇게까지 아직 돈도 안 받았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받긴 받았습니다. 전부인 이 씨가 주범 이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착수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착수금은 얼마였는데요? 총 195만 원입니다.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사람을 195만 원 받고 이런 범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청부가 과연 단순히 돈에 의한 청부가 맞을까?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수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주범 이 씨가 처음 잡히고 난 다음에 진술 내용을 보면요. 본인한테 불리할 게 뻔히 알면서도 전부인 이 씨를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있어요. 예. 청부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누구인지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범 이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주장을 뒤집고 전 부인인 이 씨가 나한테 살인을 시켰다라고 진술을 번복해요. 중요한 건 그 진술 번복을 한 시점이죠. 전 부인 이 씨의 3심 재판 결과가 다 나오고 난 이후였던 거죠. 전부인 이 씨가 살인교사를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져도 이 씨 재판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런 전반적인 정황을 봤을 때 주범 이 씨가 전부인 이 씨를 정말 보호하려고 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전부인 이 씨 입장에서는 주범 이 씨를 조종해서 재판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주범 이 씨와 전부인 이 씨가 끼리끼리 만났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누가 단돈 195만 원에 작정하고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부인 이 씨의 반응이 사실 참 핵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살인에 대한 범행을 용인하는 것 같은 발언을 유 씨하고 정 씨 그 하루에 일당 50만 원씩 주고 그 공범으로 끌고 왔잖아요. 네. 그 중에 정 씨라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그 동네에 우리 집에 그 화덕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염두에 둔 겁니다. 화장계획까지. 최 씨도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결혼해서 사랑했을 뿐인데 가족들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이유리 씨 말대로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현장 검증 때 가족들이 너네가 원하는 돈 4억 줄 테니까 너네들 서로 찔러봐라. 뭐 이렇게 여러 번 소리칠 정도로 분노에 살 지경이죠. 와.
자, 이 끔찍한 범죄의 시발점이 된 거는 이제 전부인 이 씨인데 이 씨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됐나요? 강도 치사 혐의를 받았어요. 이 전부인 이 씨가 사실상 이 범행 전반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주체다. 근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더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선고형을 조금 더 늘린 거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1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4년 뒤에 이 씨는 출소해요. 2027년에 출소를 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처벌 수준이 과연 적당한가 모르겠거든요. 그럼 청부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실행한 사람보다 형량을 적게 받나요?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형법에서는 청부살인은 어떻게 보면 교사범이거든요. 교사범은 실제로 그 범행을 실행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부살인하고 나는 아무런 뭐 범행에 가담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사범도 같은 죄칙을 진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우에서는 지금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이 숨겨졌으니까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전부인 이 씨는 혹시라도 죽게 되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도 거의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형량도 굉장히 낮게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뭐 최악은 아니고 차악 정도 되는 결과를 얻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잘 살겠습니까? 인망은 빠져나가도 천망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물론 범인은 잡았고 또 그들에 대한 처벌도 끝났지만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은 여전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2013년 3월 4일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10분경 112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차가 물에 잠긴다는 거죠? 그럼 신고한 여성이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1분 뒤 119로 한 남성이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부산 동백섬 선착장인데 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해경 소속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차량이 거의 다 가라앉은 상태였고 끝부분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어머. 바다에 빠진 차량 주변에는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잠수를 해서 여성을 밖으로 빼냈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이 진단되었습니다. 전화 걸었던 그 여성이 그렇습니다. 숨진 거네요. 사망한 여성 신 씨와 이 신고를 했던 그 남성 박 씨는 부부 사이였어요. 부부가 이제 남편의 후배하고 같이 야경을 다 보고 이제 차에 타서 집에 가려는 순간 사고가 났다. 이 후배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7살가량 그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요. 혼인신고만 한 그런 상태였고요. 4년 동안이나 각각 떨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경주에서 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부산의 한 학원에서 체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결혼식은 못 올리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남편 박 씨가 이제 꿈이 대학 교수였나 봐요.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를 아내가 다 했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남편에게 다 송금했다고 합니다. 외삼촌에 의하면 아내 신 씨가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날이 마침내 부부가 같이 살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오늘 좀 인사시켜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네일샵에서 이제 손톱 소지도 해주고 머리도 또 예쁘게 이렇게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 야경을 보러 동백섬에 갔다고 합니다. 최고의 하루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 박 씨가 차량의 뒷좌석을 열어서 아내를 먼저 태워줘요.
그리고 남편 박 씨는 이제 그 조수석에 타고요. 남편의 후배가 이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밖에 물통을 놔두고 왔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린 겁니다. 그 사이에 차가 후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한 거예요. 그 아내를 구하려고 바닷물에 몸을 던진 거네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 신 씨는 탈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운전자였던 남편 후배는 네. 쉽게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말이죠. 물 안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차문을 안에서 내부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차 안과 이 밖의 수면이 거의 이제 같아져야지 압력 차이가 줄어가지고 차문을 열고 이제 자력으로 탈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차가운 물 속에서 숨을 꽤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또 그 사이에 물이 차오르니까 패닉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빠졌으니까 더욱 당황해서 탈출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도 지금 이 후배 남성은 탈출을 한 거잖아요. 설마 나쁜 마음을 먹고 운전을 했던 후배가 일부러 추락 사고를 냈다는 건가요? 설마 근데 자기 목숨 가지고 이렇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못하지 않을까요? 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동백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구에 차단막이 하나 있습니다. 네. 차를 타고 동백섬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차단막을 피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좁은 데로. 이 너비가 213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 부부가 후배와 함께 탔던 차량은 180cm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양쪽이 남는 공간이 한 16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아슬아슬하죠. 말 그대로 깻잎 한 장 차이로 고기를 살살살살 빠져나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동백섬으로 광안대교 야경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배가 이 면허를 획득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초보 운전자가 굳이 저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 저길. 하는 것도 되게 좀 심상치 않긴 하네요. 차를 탔을 때 남편이 갑자기 물을 그 밖에 놓고 왔다고 그러면서 가지러 내렸잖아요. 네. 후배가 그 사이에 차에 시동을 건 후에 선배인 남편 박 씨한테 이제 장난을 치려고 후진을 살짝 했대요. 그런데 아차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렸다. 왜 그런 초보자가 굳이 핸들을 잡았을까? 그리고 차단막 사이로 그걸 굳이 뚫고 들어갔을까? 저 자리에서 왜 후진을 하려고 했을까? 모든 게 좀 의문점이에요. 저기서 굳이 핸들을 왜 꺾으면 떨어질 걸 뻔히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배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운전 미숙이 아니라 급발진 때문에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다는 겁니다. 전진 급발진 많이 들어봤는데 후진 급발진도 이렇게 많이 있는 사례인가요? 뭐 그랬을 경우 있습니다. 혹시 액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핸들을 확 꺾으면서 차량이 급회전했을 때 차의 바퀴가 돌면서 마모된 타이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요우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런 자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차량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입니다. 국가수의 EDR 분석을 의뢰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국가수 검사 결과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그럼 일부러 그런 거야? 너무 이상해서 운전자인 후배를 살짝 떠봤습니다. 급발진 아니던데 거짓말이지. 그렇게 후배한테 말을 하니까 후배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이 운전자의 후배랑 이 여자랑 약간 불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삼각관계다? 네. 선배 여자를 사랑을 해서 네. 그 둘이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겠다. 같이 죽자? 이게 남자 2명에 여자 하나니까 같이 살기로 했으면 둘이 축하를 하지 왜 거기에 남자 후배가 또 껴요? 단둘이 지내지. 그래서 운전자인 후배와 사망한 아내 신 씨 사이를 조사해봤는데 두 사람은 초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남편인 거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의심할 만한 일이 있나요? 총 3개의 생명보험과 1개의 자동차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 수령액이 무려 1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뭐 살인을 한 걸까요? 부부가 혼인신고를 2010년 12월에 했는데요. 네. 혼인신고하기 전인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둘이 부부가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일 때 가입을 한 거니까 네. 보험 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고는 결혼한 후에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아내 신 씨의 보험 가입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보험 하나 들어주려고요. 만약 사망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사망하면 돈은 누가 받나요? 법적 상속인이 돈을 받고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 전액 상속받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담원이면 이거 전화 받으면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계속 죽으면 얼마 받나요? 누가 받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은 한 1억에서 많게는 2억. 2억. 그 정도가 일반적인 부분인데 지금 1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의심을 해볼 그렇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보험 가입하고 바로 1년 뒤에 같이 살지는 않으면서도 서둘러서 혼인신고 한 것도 의심스럽고요. 누가 그 갑자기 보험을 들자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진짜 남편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년씩이나 이렇게 다 거짓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남편의 보험 사기라는 게 범행 동기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채무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약 2억 4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와. 남편 박 씨 같은 경우는 체육 강사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고가의 룸사롱에 아이고야. 출입하면서 매월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어요. 아내가 교수되라고 이렇게 맞아. 해서 지원해준 그 돈으로 갖다가 너무 뒷바라지 소중한 다 해줬는데. 해줬는데. 네. 빚도 있고 유흥비도 펑펑 써야 하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동백섬에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사고 차량과 유사한 차량 한 대가 동백섬으로 들어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아, 소름 끼쳐.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와서 네. 사전 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여기고 경찰에서는 남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봤대요. 이 후배에게 10여 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아, 이거는 완전 범행 착수금이죠. 와, 남편. 공범이네, 그럼 확실하게.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에 과실치사로 입건돼 있던 후배를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처벌 피할 수 없어라고 말하니까 후배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눈물을 걸썩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함이 앞서기보다는 처벌받을까 봐 또 그게 싫어서 자기 걱정부터 한 건데 그러면 결국 자백까지 이어졌나요? 남편 박 씨와 운전자인 후배를 데리고 사건 현장에 현장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면서 저 구속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네. 자백을 했네요. 예. 4년의 세월을 지금 배우자는 까맣게 모르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거잖아요.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날만 노린 거잖아요. 아, 진짜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부부에게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내 신 씨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유부녀였어요, 원래. 전 남편과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후배라면서 한 남성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남성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08년경부터 불륜으로 아내하고 이 후배가 이 발전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이 아내 신 씨에게 접근해서 깨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보험까지 들어준다? 아,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죠.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면서 2010년 11월에 신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요. 이혼한 지 17일 만에 박 씨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와, 진짜. 그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주던 외삼촌에게 소개시켜줄 정도로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박 씨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반대해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일단 인사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는 삼촌 식당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뿐 아니라 상가 월세를 250 정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에게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교수 준비를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 교수 준비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공부하고 한 거지 교수 준비로 돈이 든 게 어디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계속 논문 쓰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몰랐네, 그것도 저도. 이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맞아요. 흥청망청 쓸 수 있었던 게 다 이 신 씨한테서 나온 돈이었잖아요. 돈줄로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같이 지낼 집을 산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6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면 신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었어요. 탈탈 털어갔네요. 그런데 참 죽은 아내가 알면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박 씨의 휴대폰을 조사했는데요. 이상한 청첩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였습니다. 와. 신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여자랑 해운대 다른 특급 호텔에서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3월이잖아요. 결혼식은 4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 박 씨, 이 남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이 새로운 여성과의 결혼도 이 사망보험금으로 네, 살림을 차리려고 했겠죠. 내 돈을 뺏어간 것도 억울하고 내 목숨을 앗아간 것도 억울하지만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더 화가 나요. 맞아. 나중에 청첩장에 적힌 신부가 될 여성이 경찰서에 왔는데 더 놀라운 건 남편 박 씨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전 이상한 게 여기서 아까 그 제가 약간 의심을 했던 건 남편 후배분. 그분이 왜 이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에 박 씨와 후배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후배는 그때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박 씨가 퀵서비스 일 힘들지 않니? 나랑 사람 하나 죽이자. 돈 줄게. 그리고는 운전면허 취득비용, 차량 구입비, 원룸 보증금, 생활비 등등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 후배한테 2억 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모의를 하고 사건 발생 그 당일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오늘 빨리 부산으로 와라. 이렇게 한 거죠.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몇 시간 뒤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계획을 해놓은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빨리 구조대가 와서 아내를 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도 이상해서 119 구조대에 신고한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119입니다. 해운대구 동백섬요, 동백섬! 여기 차가 떨어졌어요. 차 안에 사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야 하거든. 빨리 좀 구해서 빨리. 잠깐만요. 야! 괜찮아! 후배한테 괜찮냐고 묻고 아내한테는 그쵸.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후배 이름만 부르고 맞아요. 아내를 구조할 의사가 전혀 119 신고 기록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내가 들어가니까 와서 빨리 나를 구해라. 나빴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후배가 수영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차 창문을 미리 열어놓고 물에 빠지는 순간 창문으로 빠져나오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후배가 120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배가 걸려서 못 빠져나오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남편 박 씨가 물에 뛰어들어서 후배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아내를 구하려는 액션이라도 취하려고 물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후배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나중에 차를 이제 그 인양해서 건지고 네.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요. 창문 4개가 모두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막 누르다가 네. 창문 전체가 다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 신 씨가 조금만 힘을 냈으면 또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서 도와줬더라면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이 후배만 살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정말 업적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 내 사랑이 나를 죽인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 듣던 중 너무 악랄한 사람을 본 것 같거든요. 이 남편 박 씨와 후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박 씨와 그 후배 이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자수한 거를 참작해서 박 씨 같은 경우는 징역 23년, 그다음에 그 후배는 13년 이렇게 최종 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벌금형 외에 무거운 전과가 없었다는 것도 참작되었습니다. 왜 전과가 없어 사람 속이고 4년 동안 속인 거잖아요. 악랄한 사람이죠. 4년 동안. 부디 다시 사회에 나올 때는 좋은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내분 그 신 씨의 삼촌이 이 피의자 박 씨,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맞아요. 이 피의자 피의자라고. 박 씨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뭐 유일한 가족이었던 이 삼촌이 얼마나 이제 그 화가 나면 그걸 신청을 했고 법원이 다행히 혼인 무효를 선언을 했고요. 네. 잘못된 그런 만남을 뒤늦게지만 바로 잡아준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의 마음을 악용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